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6장 작업환경관리에서 인체계측 및 체계 제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계측은 말 그대로 사람의 인체를 계측하는 것입니다. 인체를 계측하는 방법은 정적인 인체치수, 요거는 구조적 인체치수다라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신체를 계측하는 거죠. 허리 둘레, 키, 머리 둘레 이런 걸 재는 거죠. 동적인 인체 계측은 기능적인 인체 치수다라고 합니다. 체위의 움직임에 따라 계측하는 거죠. 팔을 뻗었을 때 길이는 얼마고, 안으로 굽혔을 때 얼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계측하는 건 동적 인체 계측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인체를 계측한 자료를 설계에 응용할 때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치수나 최소 치수로 설계하는 것인데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이니까 이게 극단치죠. 극단치 설계다라고도 합니다. 자, 최대 치수 큰 사람, 최소 치수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인데요. 예가 잘 나옵니다. 큰 사람, 최대 치수 설계의 예를 볼게요. 위험구역에 있는 울타리를 키 작은 사람 어린이에게 맞춰 놓으면 그냥 훌쩍 넘어가겠죠. 그래서 키 큰 사람도 넘어가지 못하게 큰 사람에게 맞춘다. 그죠? 출입문의 높이, 보통 문 높이가 1.8 정도 되죠. 키 큰 사람 기준에야 큰 사람, 작은 사람 전부 다 편하게 이용하죠. 그네 줄의 인장 강도, 몸무게가 작은 어린이 기준으로 그네 줄을 해놓으면 성인이 타면 끊어지겠죠. 그래서 그네 줄의 인장 강도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최대 치수 설계를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최소 치수 설계의 예가 되겠습니다. 물건을 올리는 선반의 높이를 키 큰 사람 기준으로 하면 작은 사람 물건을 올리다 사고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키 작은 사람 기준으로 낮게 하면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편하겠습니다. 조정장치를 조정하는 힘이에요. 핸들을 돌리는데요. 힘이 가장 센 사람 기준하면 작은 사람 핸들 못 돌리죠. 그래서 이런 조정장치를 조정하는 힘도 작은 사람 최소 치수 설계합니다. 조정장치까지의 조정거리, 핸들까지 거리를 팔이 긴 사람 기준하면 짧은 사람 못 하잖아요. 예, 짧은 사람 기준하면 큰 사람 조금 굽히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최소 치수 설계가 되겠습니다. 선반의 높이, 조정장치를 조정하는 힘, 조정장치까지 조정거리는 최소 치수 설계의 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절 범위, 조정 범위인데요. 조절식 설계입니다.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설계하는 건데요. 침대도 퀸 사이즈, 싱글, 더블 이렇게 있죠. 의자 높낮이 조절, 자동차 운전석 위치 조정, 의자를 당겼다 밀었다 하죠. 이런 게 전부 다 조절식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입니다. 최대 치수나 최소 치수 조절식으로 하기가 곤란할 때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은행의 창구 높이는 평균치 설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체 측정 자료를 설계에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조절식 설계 제일 좋죠. 그죠? 각자 자기에게 맞게 조절하게. 이것도 안 될 때는 최대 치수, 최소 치수 설계, 극단치 설계하고요. 마지막에 이것도 안 될 때 평균치 설계를 한다. 그죠? 자,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인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셀프 모니터링은 자기 감지입니다.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거죠. 지각, 본인의 지각에 의해서 자신의 상태를 알고 행동을 감시하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생리학적은 육체적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생리학적인 거 예가 잘 나옵니다. 맥박수, 호흡속도, 체온, 뇌파 등이 생리학적인 예다 보시면 됩니다. 등으로 인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게 생리학적입니다. 비주얼은 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인 모니터링인데요. 동작자의 태도를 보고 동작자 상태를 파악합니다.
제가 오늘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오늘 비정상인데? 이렇게, 그죠? 비주얼 모니터링 됩니다.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자극을 가해서 이에 대한 반응을 보고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모니터링이죠. 환경 조건을 개선해서 정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 시험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없애고요. 별표 요거 없애고, 생리학적인 게 어떤 거다 정도의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어 장치에는요, 시퀀스라는 건 순서죠. 그래서 시퀀스 제어는 미리 정해진 순서나 일정한 논리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진행시켜가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시스템, 공정 제어, 자동 조정, 개방 루프 제어, 마지막에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피드백 제어 한번 볼게요. 피드백이다라는 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폐쇄 루프 제어, closed loop control이라고 합니다. 개방 루프는요, 열려 있죠. 자, 시작되었고 마지막 결과가 났는데 원래로 돌아갈 수 없는 게 개방 루프예요. 근데 폐쇄 루프 피드백은 시작했고 결과가 다음 결과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워서 에어컨 온도를 20도 맞췄다, 그죠? 그러면 20도가 될 때까지 결과를 보고 20도가 아닐 때 계속해서 돌아가서 결국은 결과치 20도에서 멈추는 게 피드백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입력 측으로 되돌려서 이것을 목표값과 비교하면서 목표값과 출력 결과가 일치할 때까지 제어를 되풀이한다. 그래서 피드백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제어량이 목표값과 일치하도록 하는 제어가 피드백 제어, 폐쇄 루프 제어가 된다.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통제 표시비 CDB 또는 CRB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 자동차에서요, 내가 페달을 밟아요. 속도를 내려고. 그런데, 이게 통제기기죠. 페달이. 엑셀레이터, 페달, 그죠? 통제기기인데요. 이때 표시하는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페달을 밟으면 속도계 눈금이 있죠. 현재 속도가 100이다, 얼마다 알려주죠. 자, 그래서 통제기기와 시각적 표시장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통제표시비입니다. 만약에 페달을 밟는데 속도를 내는데 속도계 눈금이 없다면 속도가 과도하게 올라가서 사고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하는 기기를 현재 값이 얼마다라고 알 수 있게끔 시각적 표시장치가 표시해주죠. 요거 관계가 통제표시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제표시비는 y분의 x다. 그죠? y는 뭐냐면 표시기기 지침의 변이량, 속도계 눈금이 y예요. 요거 그죠? 속도계 눈금 y가 됩니다. x는 뭐냐면 통제기기의 변이량이다. 내가 페달을 엑셀레이터 밟았잖아요. 이걸 밟은 게 x가 된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요. 표시장치 눈금이 위에 있는데 CRB 구할 때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엑셀레이터 페달이 밑에 있고 표시장치 표시장치 속도계 눈금이 위에 있죠. 근데 CDB는 거꾸로구나. 저는 이러니까 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Y는 표시기기 지침의 변이량, 속도계 눈금이 움직인 거리, X는 통제기기의 변이량, 내가 얼마만큼 페달을 밟았는가, 그 변이량이 된다. 그죠? 단위가 밑에도 센티미터, 위에도 센티미터니까요. 단위가 약분되죠? 단위는 없다. 그죠? 그래서 CDB, CRB도 계산하고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RB는요, Y는 표시계기 지침을 읽으면 되죠. 속도계 눈금이 움직인 거리 읽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X라는 건 지금 이 레버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 레버가 움직인 거리는 요 호의 길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을 전체를 360도라고 봤을 때 요거는 A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례식 세우면 360일 때 진짜 움직인 건 A죠. 요거는 그죠? 그 다음에 전체가 얼마죠?
거리의 전체는 얼마예요? 원주잖아요. 2파이 L이잖아요. 그죠? 예. 각도가 360도분의 A일 때 움직인 각도는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요거잖아요. 요게 X잖아요. 전체가 2파이 L일 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X다. 요거 비례식 세우는 거예요. 한 바퀴 다 돌면 각도는 360도인데 그 중에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건 여기서 요만큼이니까 움직인 각도가 A가 되겠죠. 한 바퀴 360도 중에 나는 A만큼 움직였다. 360대 A고요. 만약에 한 바퀴를 다 돌렸다면 원주죠. 지금 레버의 길이가 L이니까 2파이 L이 원주가 되겠죠. 그 중에 실제 내가 움직인 건 요 호의 길이가 되죠. 이게 뭐다? 통제기기의 변이량 X다. 이렇게 비례식 세운 거예요. 그러면 비례식은 밖에 것 길이 곱한 건 안에 것 곱하고 똑같죠. 360 곱하기 X는 2파이 L 곱하기 A가 되죠. 우리는 통제기기의 변이량 X를 구해야죠. 그죠? 그러면 곱해졌는 360은 넘어가서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죠. 2파이 L 곱하기 A다. 그죠? 요건 다시 말하면요. 각도끼리 모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60도분의 움직인 각도 곱하기 2파이 L이다 라는 게 나온 거예요. 요게 됩니다. 그죠? 근데 헷갈리시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CRB는 표시장치의 변이량은 속도계 눈금을 읽으면 되고요. 자, 통제기기가 움직인 요 X라는 건 360분의 움직인 각도 곱하기 2파이 L이다. 그죠? 여기에서 L은 뭐냐면 레버의 길이가 된다. 요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CRB는 Y와 X가 주어졌을 땐 Y분의 X가 됩니다. 움직인 각도와 레버 길이가 주어졌을 땐 Y분의 360 곱하기 움직인 각도 곱하기 2파이 L. L은 레버 길이가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필기 나옵니다.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계기 크기에 따라, 계기 크기,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할게요.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 목측거리나 목시거리는 바라보는 거리예요. 계기 크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속도계 눈금을 바라보니까요, 한눈에 들어오는 크기로 해야죠. 멀리서 본다면 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 계기 크기 달라진다. 목측거리나 목시거리, 계기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방향성, 우리가 앞을 보면서 운전하죠? 그래서 속도계 눈금은 다 앞에 있어요. 이게 차의 옆이나 뒤에 있다면 방향성이 맞지 않아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방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작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속도계를 꽉 페달을 밟았거든요. 속도계 눈금이 30분 있다가 이걸 표시한다면 사고 다 나겠죠. 그래서 조작하자마자 표시해야죠. 조작 시간입니다. 공차라는 건 허용되는 오차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은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 계기 크기 달라진다. 목측거리나 목시거리, 계기의 크기. 그 다음에 앞을 보니까 앞에 있다. 방향성. 밟자마자 바로 조작해야죠. 조작 시간, 공차를 고려한다. 이렇게 5가지 되겠습니다. 자, 최적 CRB는 1.18에서 2.42 정도이다인데요.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 최적 CRB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일정한 값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의 통제 기능 넘어가겠습니다. 양의 조절에 의한 통제가 있는데요. 요거를 연속 조종 장치다라고 합니다. 노브나 크랭크나 핸들이나 레버나 페달, 이거는 연속적으로 하죠. 핸들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페달도 계속해서 밟죠. 양 조절입니다. 레버, 그죠? 이렇게 돌리는 것도 연속적이죠. 노브,
우리 라디오 볼륨 같은 거잖아요. 그죠? 크랭크. 이런 거는 끊어지지 않고 연속해서 조절하면 계속해서 소리가 커지거나 속도가 빨라지거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개폐는 열고 닫는 거죠. 시작하고 끊어지고 개폐죠. 그래서 요거는 단속이다. 연속이 아니다. 그죠? 푸시 버튼. 한 번 누르면 시작하고요. 또 한 번 누르면 끝나고. 그죠? 개폐죠. 토글 스위치, 로터리 스위치. 요런 것들은 개폐만 하는 거죠. 단속 조정 장치가 되고요. 반응에 의한 통제, 자동 경보 시스템. 요거는 어떤 반응에 의해서 연기가 많거나 할 때 경보하고 가스가 많거나 할 때 경보하고 반응에 의한 통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의 통제 기능은 양의 조절에 의한 통제, 개폐에 의한 통제, 반응에 의한 통제가 있겠습니다. 자, 양립성도 시험 잘 나옵니다. 양립성이다라는 건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다. 양쪽 길이 설립자 똑같다라는 건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화장실 가서 온수 따뜻한 물을 틀고 싶어요. 그러면 빨간 버튼이 있고요. 파란 버튼이 있는데 어떤 걸 누르면 온수가 나온다 우리 머리로 기대합니까? 인간의 기대는 빨간색을 누르면 온수가 나올 것이다. 기대하는 거죠. 인간의 기대예요. 근데 실제로 자극을 가했거든요.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게 자극이에요. 반응이 나왔거든요. 온수가 나왔어요. 이게 양립성이에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설계를 하는데요. 반대로 빨간색이 온수일 것이다 기대하는데 화장실 갔더니 파란색이 온수로 되어 있다면 이건 양립성이 맞지 않는 거죠. 인간의 기대와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이 서로 맞지 않는 거. 양립성이 되지 않는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립성은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과 인간의 기대가 모순되지 않는다. 똑같은 것이 양립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적인 양립성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인간의 개념적 현상의 양립성인데요. 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가 금방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은 빨간 버튼을 누르면 온수가 나오고 파란 버튼을 누르면 냉수가 나온다라는 게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적인 양립성, 빨간색 온수, 파란색 냉수다가 개념적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양립성인데요. 표시장치나 조종장치의 형태나 공간적 배치의 양립성이에요. 이 가스레인지가 있거든요. 조리됩니다. 그죠? 여기에, 이게 불이 올라와야 되고 불이 올라오는데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불이 올라와야죠. 여기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이게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죠? 자, 여기를 켜면은 이게 올라와야죠. 이게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조종장치하고 표시장치의 공간적 배치의 양립성이다. 조종장치가 왼쪽이라면 표시장치도 왼쪽에 있고 조종장치가 오른쪽이라면 표시장치도 오른쪽에 있는 게 양립성이 맞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조리되는 오른쪽 조절장치를 써야 되고 왼쪽에 조리되는 왼쪽의 조절장치로 조정하는 게 같은 공간에 있는 공간적인 양립성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의 양립성. 제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거든요. 자동차 바퀴는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사고가 너무 많겠죠. 양립성이 맞지 않잖아요.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자동차 바퀴도 왼쪽으로 이동해서 차가 왼쪽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죠? 운동하는 방향에 대한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시장치나 조종장치의 운동 방향의 양립성인데요. 조종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표시장치 지침도 같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이 일치하는 게 운동의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양립성입니다. 직무에 알맞은 자극과 자극에 대한 응답 양식의 존재에 대한 양립성인데요. 음성과업. 지금 스피커에서 소리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거 질문했어요. 이때 청각적 자극을 제시했죠. 스피커 소리라는 건 청각적인 자극이잖아요. 소리로 물어봤거든요. 대답을 예, 아니요 이렇게 소리로 하죠.
종이로 들고 예라고 적진 않잖아요. 이렇게 청각적인 자극을 제시했을 때 응답도 음성응답, 소리도 응답하는 게 양식이 맞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자극과 응답하는 양식에 대한 양립성이 양식 양립성이다. 이렇게 양립성의 예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구입니다. 이쪽 부분은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공구를 설계하는 원칙인데요. 수공구는 손목을 곧게 유지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손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은 가급적 줄이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에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그죠? 손잡이는 손바닥과 접촉 면적이 크게 설계하는 게 좋아요. 넓은 부분 잡는 게 좋죠. 공구의 무게는 줄이고 사용 시에 균형이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손잡이 단면은 원형, 타원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동력 공구의 손잡이는 두 손가락 이상으로 작동하는 게 좋습니다. 손잡이 직경은 30에서 45mm가 좋은데요. 정밀하게 작업하는 건 5에서 12mm. 회전력, 힘이 필요한 건 50에서 60mm 정도가 적합합니다. 지금은 일단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요. 요 참고란에 있는 내용도 꼭 한번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표시장치와 신체 활동의 생리적인 측정법 넘어갈게요. 자, 요 표시장치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시각적인 표시장치, 눈으로 보도록 표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며 정량적, 정성적 상태 표시, 신호나 경보 등 묘사적 표시, 문자, 숫자 관련 표시장치, 시각적 암호, 부호, 기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장치의 유형입니다. 자, 정적 표시장치가 있고요. 동적인 표시장치가 있습니다. 정적 표시장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표시장치죠. 그래서 간판, 도표, 그래프 안 움직이는 게 정적인 거죠. 동적인 표시장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표시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압계, 고도계, 온도 조절기 이런 건 변화되는 게 동적이 되겠습니다. 자,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잘 보이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식별, 눈으로 잘 구분하는 거, 잘 보이는 조건. 어떨 때 우리가 잘 볼 수 있는가 생각해 볼게요. 자, 시식별에 영향을 요거 요렇게 구분할게요. 요거 물체가 잘 보이는 조건이 있고요. 식별한다는 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없다.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인다, 안 보인다 차이다 보시면 돼요. 자,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건 빛이나 조명이에요. 빛이나 조명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필로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거, 볼 수 있다, 없다는 빛에 관계된 겁니다. 광속 발산도, 휘도, 조도, 광도, 반사율, 빛에 노출되는 시간, 대비라는 건 다른 빛과 이 빛의 밝기 차이, 이런 거다. 그죠? 그런데 물체가 잘 보이려면 색에 관계되어 있어요. 색. 진한 색이 잘 보이죠? 진한 색이 잘 보인다. 이렇게 연필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색깔과 관계되어 있죠. 잘 보이는 조건은 색상, 명도, 채도, 대비. 대비라는 건 다른 색과 비교한 이 색의 밝기, 어둡기, 진하기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표시장치의 종류를 볼게요. 정량적인 표시장치가 있다, 그죠? 온도나 속도와 같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나 자로 재는 길이와 같은 정적 변수의 계량값. 재는 값이에요. 자로 재거나 몸무게 저울로 재거나 이러한 계량값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정량적인 표시장치가 됩니다. 자, 정량적인 표시장치는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요거 기억합니다. 정목, 동침형. 목은 뭐냐면 눈금이에요. 눈금이 정은 고정되어 있다. 눈금은 고정되어 있고요. 동침, 침은 지침이에요. 지침이 움직인다. 그죠?
보통 우리가 시계 보면 그렇잖아요. 눈금은 1, 2, 3 고정되어 있는데 지침이 움직이죠. 이게 바로 정목-동침형이 되겠습니다. 정목이니까 눈금은 고정, 동침이니까 지침이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반대가 정침-동목형이에요. 정침이니까 지침은 고정, 동목이니까 눈금이 움직여요. 지침은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고요. 눈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알려주는 거. 그죠?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형은 숫자로 표시하는 거죠. 전력계, 택시, 요금계기와 같이 숫자가 정확히 표시되는 형태가 개수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계량값을 알려주는 정량적 표시장치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지침을 설계할 때 요령을 한번 볼게요. 성각이 20도 정도 되는 뾰족한 지침. 지침의 끝은 이렇게 뾰족한 게 좋다, 그죠?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과 맞닿을 때 겹쳐지면 그죠? 잘 읽기가 힘드니까 눈금하고 맞닿는 건 좋은데 겹쳐지지 않아야 됩니다. 원형 눈금의 경우는 지침의 색은 선단에서 눈금의 중심까지 칠해야 합니다. 지침은 눈금과 밀착시킨다. 가까울수록 읽기가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 거 정목-동침 개수형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는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인 표시장치. 성은 성격을 나타내요. 그죠? 예를 들어 아까 정량적인 표시장치는요. 온도계가 20도다. 계량했는 값을 나타내죠. 정성적인 표시장치는 눈금이 없어요. 그냥 온도계가 이렇게 색칠만 돼 있어요. 어제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건 성격이죠. 이런 게 뭐냐면 정성적인 표시장치입니다. 온도나 압력이나 속도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의 대략적인 값, 정확한 값이 아니죠. 변화하는 추세, 비율 등을 알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색을 이용하거나 상태 점검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적색이면 위험하고 녹색은 정상이고 황색은 주의고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게 정성적인 표시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표시기가 있고요. 신호나 경고 등 이것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표시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호나 경보 등의 빛의 검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한번 보겠습니다. 광원의 크기는 배경보다는 신호나 경보 등은 2배 이상 밝기를 가진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광속 발산도나 노출 시간도 검출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색광, 색이죠. 빛의 색이죠. 적색, 녹색, 황색, 백색, 적색이 제일 검출 효과가 빠릅니다. 전멸하는 속도는 계속 빛이 들어와 있는 것보단 깜빡깜빡하는 전멸이 검출이 좋은데요. 초당 3에서 10회의 전멸 속도와 지속하는 시간은 0.05초 이상 되는 게 검출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광도 영향을 미치고요. 주변에 비슷한 빛이 있다면 검출하기 곤란하죠. 배경광도 영향을 주고 조작자의 정상 시선 30도 이내에 들어올 때 검출하기가 좋아지고요. 경고등은 전멸하는 형태가 좋습니다. 자, 이제 묘사적인 표시 장치다라는 건 해석이 필요치 않은 표현을 위한 표시 장치고요. 사물 재현, 그죠? 또는 도회, 상징, 이렇게 묘사한다는 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표시장치를 묘사적인 표시장치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숫자 표시장치, 그죠? 자, 문자, 숫자나 관련된 여러 형태의 암호화 보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시성이다라는 건 배경과 분리하여 볼 수 있는 글자나 상징의 질, 검출성을 뜻하고요. 식별성이라는 건 글자를 서로 분간할 수 있는 속성을 뜻합니다. 가독성은 의미 있는 문자군으로 나타낸 정보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는가를 뜻한다.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획폭비입니다. 흰 바탕에 검은 숫자가 1:8이 좋아요. 종횡비입니다. 문자는 1:1, 숫자는 3:5 정도의 종횡, 문자나 숫자의 폭대 높이 비를 뜻해요. 획폭비는 높이 대 획 굵기의 비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냥 한번 참고로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별 인식인데요. 삼각형이 가장
인식하기가 용이하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 기호, 시각적인 암호인데요. 부호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임의적인 부호입니다. 임의적인 부호는 부호가 이미 고안되어 있어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호, 배워서 익혀야 되는 게 임의적인 부호입니다. 그래서 안전표지판의 원형은 금지 표시다, 삼각형은 경고다. 요거는 이미 만들어 놔서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표지가 임의적인 표지가 되겠습니다. 묘사적인 부호는 아까 제가 묘사는 그림 그리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사물의 행동을 단순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부호가 되겠습니다. 위험 표지판에서 해골과 뼈 그림 그려놨잖아요. 보도 표지판에서 걷는 사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묘사적인 부호가 되겠습니다. 자, 추상적인 부호는 전원의 기본 요소를 도식적으로 압축했습니다. 2개를 더하라는 뜻이다. 빼라는 뜻이다. 곱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죠? 도식적으로 압축한 기호를 추상적인 기호다, 부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호는 3가지가 있죠. 임의적인 부호, 고안되어서 배워야 되는 부호입니다. 묘사적인 부호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추상적 부호는 전원의 기본 요소, 전달할 말을 도식적으로 압축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 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암호는 첫 번째 검출성, 검출할 수 있어야 돼요. 암호화한 자극은 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2번째 암호의 변별성입니다. 변별한다는 건 구별하는 거죠. 다른 암호 표시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호의 양립성이다. 그죠? 아까 양립성 배웠죠?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과 인간의 기대가 모순되지 않고 같아야 하는 게 양립성이다. 그죠? 그래서 암호 체계의 일반적인 사항, 검출성, 검출 가능해야 되고, 변별성, 다른 암호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양립성, 자극 반응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요 양립성의 종류는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부호의 의미다, 그죠? 요거는 암호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그 뜻을, 암호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부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의 표준화인데요. 암호를 표준화해서 이게 안전보건 표지가 어떤 데는 이게 금지인데 어떤 데는 이게 금지고 이러면 안 되죠. 표준화시켜야 됩니다. 다른 상황으로 변화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암호는 표준화시키고요. 다차원 암호의 사용입니다. 암호는 2가지 이상의 암호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다. 그죠? 그래서 단일 암호보다는 다차원의 암호가 좋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각적인 표시 장치인데요. 소리로 표시하는 게 되겠죠. 데이터를 청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고 신호원 자체가 음일 때 무성기 신호, 항로 정보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정보를 제시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청각적인 표시 장치의 3가지 기능이 있다, 그죠? 검출성, 신호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요. 상대 식별이다라는 건 2가지 이상의 신호가 근접하여 제시되었을 때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대 식별이다라고 합니다. 절대 식별은 특정한 신호가 단독으로, 상대 식별은 2가지 이상 신호가 존재할 때 구별하는 것이죠. 특정한 신호가 단독으로 제시되었을 때 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절대 식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 식별 능력이 가장 좋은 감각기관은 후각. 요거는 필기에 나와요, 한 번씩. 그래서 냄새를 맡는 후각이 절대 식별 능력이 가장 좋은 감각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경계나 경보 신호죠. 청각적인 표시 장치죠. 설계할 때 지침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귀는 중음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500에서 3000Hz 진동수를 사용하는 게 경보 신호로서 효과가 좋습니다. 300m 이상의 장거리용 신호는 1000Hz 이하입니다. 그죠? 너무 큰 헤르츠가 높은 소리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300m 이상 장거리용 신호는 1000Hz 이하 진동수 씁니다.
장애물이나 칸막이를 통과할 때, 칸막이 통과할 때는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500Hz 이하입니다. 이것도 진동수를 사용합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변조된 신호, 늘 똑같은 소리보다는 주의를 끌려면 좀 특이한 소리가 좋죠. 그죠? 사용하고요. 배경소음의 진동수와 구별되는 신호를 사용해야 돼요. 배경소음하고 진동수가 똑같다면 구별 안 되니까 배경소음과는 구별되는 신호를 씁니다. 경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시 시간이 짧은 고감도 신호 쓰고요. 가능하면 확성기, 경적 등과 같은 별도의 통신 계통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귀는 중음역에 민감해서 500에서 3000Hz 진동수가 경보 신호로 좋습니다. 300m 이상 장거리는 1000Hz 이하 진동수가 좋고요. 장애물이나 칸막이 통과할 때는 500Hz 이하가 좋다. 요거는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청각적인 표시 장치를 설계하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 양립성이다, 그죠? 가능한 한 사용자가 알고 있거나 자연스러운 신호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양립성에 맞다는 건 긴급용 신호는 높은 주파수예요. 우리가 긴급한 신호를 뚜뚜뚜 안 급하죠? 뚜뚜뚜뚜뚜 이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양립성은 긴급용 신호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사성은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2단계 신호를 쓰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신호, 지정 신호 이렇게 2번 신호를 보내는 게 복잡한 정보를 나타낼 때 좋다. 이게 근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성인데요. 청각 신호는 기존 입력과 쉽게 식별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예 나옵니다. 2가지 이상의 채널을 듣고 있다면 채널의 주파수는 분리시키는 게 좋겠죠. 똑같은 주파수라면 잘 듣지 못하니까 2가지 이상 채널 듣는다면 주파수는 분리되는 게 좋다. 분리성이 되겠습니다. 검약성입니다. 조작자에 대한 입력 신호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돼요.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되면 검약하기가 힘들다, 그죠?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게 검약성이 되겠습니다. 불변성입니다. 동일한 신호는 항상 동일한 정보를 지정해야 돼요. 이 신호가 오늘은 가라는 소리고 내일은 가지 말라는 거고 이러면 혼돈되죠. 그래서 동일한 신호는 동일한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 불변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장치와 시각장치 비교는 필기의 단골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떨 때 청각장치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 볼게요. 전원이 짧고 간단해요. 불이야 이런 거는 종이 들고 있는 것보다 짧은 말, 그죠? 이리와 이런 것도 청각, 소리가 좋죠. 전달하는 말이 짧고 간단할 때 청각입니다. 못 들으면 그만이죠. 재참조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사상을 다룬다는 건 정확한 시간에 전달할 때, 예전에 9시 뉴스 저녁에 할 때 뚜뚜뚜 함과 동시에 9시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 청각이 좋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살려줘 이런 건 소리로 하지 종이로 들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급할 때, 그죠?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는 청각을 씁니다. 자, 요거는 시각을 사용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청각을 쓸 수밖에 없다, 그죠? 시각계통이 과부하, 현재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시각으로 제시하면 보지 못하죠. 청각을 쓰는 게 좋고요. 주위가 너무 밝거나 암종, 어둠에 적응해야 될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각을 쓰는 게 좋죠. 움직일 때는요, TV를 못 보고 뉴스를 귀로 그저 라디오 듣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청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각을 사용할 때 정리할게요. 전원이 짧고 간단할 때, 재참조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사상, 정확한 시간에 전달할 때 좋고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시각계통이 과부하거나 주위가 너무 밝거나 암종일 때는 시각을 쓸 수 없으니까 청각 씁니다. 움직일 때 청각이 좋습니다.
반대로 시각장치 사용할 때입니다. 전달하는 말이 길고 복잡한 걸 말로 전달하면 이해를 못하죠. 예, 글로 보여줘야죠. 프린트해서 주잖아요. 그죠? 자, 재참조되죠. 복사해서 내주면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이 말은 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TV 보려면 TV 앞에 있어야 되죠. 공간적인 위치 다루고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급하지 않을 때 시각을 씁니다. 자, 요 두 가지는 청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을 써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청각 계통이 과부하거나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는 청각을 듣기가 곤란하니까 시각을 쓰는 게 좋겠죠. 한 곳에 머무를 때는 우리가 TV 보죠. 시각이 더 좋다. 그죠? 그래서 시각장치를 사용하는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재참조될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위치, 그 장소에 있어야 되고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씁니다. 청각 계통이 과부하거나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땐 청각이 곤란하니까 시각이 적합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시각이 좋다. 그죠? 자, 네, 나머지 신호 검출 이론은 스스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밖에 이제 촉각, 손의 감각, 촉각이죠. 후각, 냄새를 이용한 표시 장치인데요. 촉각적인 표시 장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점자 책 같은 게 되겠죠. 맹인용 점자, 형상 암호화된 조종 장치 같은 게 촉각적인 표시 장치가 됩니다. 조종 장치의 촉각적인 암호화인데요. 조종 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조종 장치 핸들을 손으로 만져서 암호화한다. 첫 번째 형상, 둥글죠. 핸들이 삼각형, 사각형인 거 없죠. 그죠? 크기, 양팔로 돌릴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이죠. 표면 촉감, 만졌을 때 미끄럽지 않고 촉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종 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화하는 세 가지는 형상 암호화, 크기 암호화, 표면 촉감 암호화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이것도 필기에 한 번씩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각적인 표시 장치는 냄새를 이용한 표시 장치인데요. 냄새를 이용하는 표시 장치로서 다른 표시 장치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광부들에게 긴급 대피를 알려주기 위하여 악취 냄새 나는 시스템, 그죠? 그래서 악취를 환기계통에 주입해서 즉시 전체 객내에 퍼지게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후각적 표시 장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측정 단위 비트인데요. 요거는 지금 보기보다는 기출 문제 풀면서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비트가 뭔지부터 볼게요. 실현 가능성이 같은 두 개 대안 중에서 하나가 명시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을 비트다라고 합니다. 요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n개의 비트로는 2의 n가지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과거 기출에 나왔는데 최근에서는 요 비트가 잘 안 나오고 정보량을 계산하는 요것들이 현재 시험에는 더 잘 나옵니다. 한 개만 한번 볼게요. 정보량 h는 계산한 게 로그에서 미치 2인 로그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곱에 p분의 1은 확률분의 1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통에 익히는 게 훨씬 쉬워요. 현재 시험 문제와 같이 사지 택일형 문제의 정보량 얼마입니까? 사지 택일은요, 그 중에 정답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잖아요. 4개 중에 1개죠. 그죠? 그러면 정보량 H는 미치 2인 로그죠. 그죠? 이건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확률분의 1이에요. 확률이 4분의 1이죠. 분의 1. 요거는 다시 말하면 로그 2의 4를 누르시면 됩니다. 2비트가 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4가지 일어날 확률이 4가지 대안이 일어날 확률이 0.5, 0.25, 0.125, 0.125 이렇게 다 달라요. 이때 평균 정보량을 계산하라. 평균 정보량은 시그마라는 건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확률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확률분의 1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률이 뭐냐면 0.5죠. 그래서 평균 정보량은
0.5 확률 곱하기 로그 2는 계산기 누르시면 되고요. 확률분의 1, 0.5분의 1 요거 더하기 두 번째 거 더하면 돼요. 확률이 0.25죠. 곱하기 로그 2 계산기 누르시고요. 0.25 확률분의 1 더하기 세 번째 거 그죠? 0.125 곱하기 로그 2의 밑이 2인 로그 0.125분의 1 그죠? 또 더하기 그죠? 또 0.125네요. 0.125 곱하기 로그 2에 그죠? 0.125분의 1 요거를 계산기 누르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1.75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이쪽에서 한 번씩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인데요. 생리학적 측정 방법인데 요거는 감각 기능, 반사 기능, 대사 기능 등을 이용한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기억하고 갑니다. EMG는 근전도를 뜻합니다. 근육이 얼마만큼 활동하는가, 근육 활동의 전이차를 기록한 겁니다. ECG는 심전도가 됩니다. 요거는 심장이 활동하는 전이차예요. 심장근 활동의 전이차를 나타냅니다. 나머지는 한번 스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대사율, 요거는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작업 강도는 에너지 대사율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율 RMR은 기초 대사량분의 노동 대사량 해도 되고요. 요거는 작업 대사량 해도 됩니다. 요게 첫 번째 공식, 그죠? 요거. 두 번째는요,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 마이너스 안정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 요게 두 번째 공식이죠. 그래서 어떤 식을 이용하는가는 문제에서 무엇을 알려주었는지를 보고 이용하면 되고요. 자, 밑에도 단위가 킬로칼로리고 위에도 단위가 킬로칼로리. 약분되어 단위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율도 뭐다? 단위 적으면 안 돼요. 단위 없습니다. 실기 나온다면 단위 적으면 감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시의 소비 에너지는 작업 중에 소비한 산소의 소모량으로 측정합니다. 보통 산소 1리터가 내는 에너지를 5kcal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쉴 때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호흡하는 동안에 소비한 산소 소모량. 역시나 산소 1리터가 5kcal 내니까요. 의자에 앉아서 호흡할 때 산소를 몇 리터 쓰는지를 가지고 안정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를 계산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실기 대비해서 요거 암기하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작업 강도 구분에 따른 RMR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경작업은 가벼운 작업 RMR이 1에서 2가 되겠습니다. 보통 작업, 중작업은 2에서 4가 되고요. 힘든 중작업이죠. 4에서 7이 되고 초중작업은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요. 7이라고 하면 틀려요. 7 이상입니다. 가벼운 경작업 1에서 2, 중작업, 보통 작업은 2에서 4, 중작업, 힘든 작업 4에서 7, 초중작업, 굉장히 힘든 작업은 7 이상이다. 뒤에 단위가 없죠. 이렇게 RMR은 단위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휴식 시간의 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식 시간 R은 2-1.5다. 그죠? 분의 60 곱하기 2-5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5는 뭐냐면 휴식할 때 에너지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5kcal는 보통 작업할 때, 보통 통상적인 작업을 할 때의 평균 에너지가 되고요. 이라는 건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에너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60은 작업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100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구하라 했다면 60이 아니라 100을 대입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휴식 시간은 2-1.5분의 60 곱하기 2-5다. 그죠? 단위는 보통 분 단위로 휴식하니까 분위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그 다음 내용은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동작의 속도와 정확성인데요. 피치의 법칙이 있다, 그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속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목표로 하는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닿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목표까지 움직이는데 필요한 시간은 목표 크기와 목표까지 거리의 함수다. 걸리는 시간은 목표 크기가 크면은 많이 걸리고 까지 거리가 멀면 많이 걸린다. 이게 보통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피치의 법칙은 목표까지 움직이는데 필요한 시간은 목표 크기와 목표까지 거리의 함수이다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목표물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속도와 정확도가 나빠지고 목표물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진다. 그래서 표적이 작고 이동하는 거리가 길수록 이동 시간이 증가한다는 걸 나타내는 게 피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웨버의 법칙입니다. 웨버의 법칙은 어떠한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변화 감지력을 표현하는 데에는 웨버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웨버 법칙은 I분의 델타 I인데요. I는 표준 자극이고 델타 I는 변화 감지력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기억하세요. 웨버는 표준 자극분의 변화 감지력으로 나타낸다. 웨버비가 작을수록 분별력은 좋다라는 걸 뜻합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여기는 전부 다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출제된 것만 한번 봐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예, 사정 효과가 있는데요.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에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등 조작자가 작은 오차에는 과잉 반응을 하고 큰 오차에는 과소 반응을 하는 현상을 사정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전은 떨리는 증세를 말합니다. 손이 심장 높이에 있을 때 진전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도 깜짝 이렇게 심장으로 손이 가죠. 왜냐하면 떨림이 가장 적은 게 심장 높이 있을 때다, 그죠? 나머지는 다 잘 나오지 않는 내용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조금 많았죠. 하지만 제가 함께 해드렸던 잘 나옵니다라는 내용 정도 아마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